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상승기 후에 나타나고 있는 후퇴기다. 변수는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얼마나 단기간 내에 많이 급속도로 빠지느냐. 기축 시장에 대한 어떤 완화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분양 시장.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꽁꽁 얼어 있는 그 심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바닥을 너무 확인하는 게 바닥까지 아니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걸 조금 보고 사더라도 충분하다, 늦지 않았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유튜브 푸릉램군을 운영하시고요. 투리치 대표이신 김재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좀 궁금해요. 원래 이제 부동산 쪽의 전문가시니까 지금의 거래 뭐라 그럴까요? 절벽이라고 표현하죠. 너무 거래가 안 되는 상황. 네. 그다음에 가격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무슨 예언가는 아니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모습은 누가 봐도 하락세죠. 누가 봐도.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부동산은 주식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이게 이번 주 상한가 쳤다가 다음 주 하한가 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면 저희가 한 3년, 5년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쭉 봐왔단 말이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최근의 모습을 하향기 내지 회복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상승기 후에 나타나고 있는 후퇴기다. 지금 이렇게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이 후퇴기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후퇴할 거냐, 얼마나 더 하락할 거냐, 언제쯤 이게 반등이 일어날 거냐,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서울의 그래프거든요. 서울의 이제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입니다. 부동산 사이클 모습에 있어서 거의 똑같은 모습이긴 한데요.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상승한 것 대비 그렇게 큰 하락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서울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은 또 상승을 적게 한 지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지역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충청권에 있는 지역 하나 샘플로 봤을 때 서울하고의 모습이 전혀 다르거든요. 서울은 이제 한창 오를 때 오히려 청주 같은 지역들은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조금 오를까 싶었는데 지금 이제 하락을 맞이하고 있죠. 금리 인상으로.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경남에 있는 거제 같은 지역은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제 조금 상승해볼까 하는데 지금 금리 때문에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향방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거래 절벽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서울에 있는 거래량을 한번 보면 평소 대비, 평소 좀 이게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잖아요. 거래가 많이 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고 성수기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00건 이상 거래가 된다면 지금은 500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8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수준이 아니에요. 반의 반까지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상승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모든 것들에는 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지역별로 사이클은 다르지만 모든 지역이 많이 올랐든 적게 올랐든 지금 현재는 다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더 거래가 다 줄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금리가 높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어느 지역은 오를 지역은 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지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이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건 현상은 거래 절벽, 그 다음에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보통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사이클 주기가 왔을 때 이런 하락은 보통 어느 정도 지나야 시간이 흘러야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나요? 정해진 답은 없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부동산은 저는 달리는 기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자전거처럼 갑자기 이 좌회전을 했다가 우회전을 했다가 이게 안 되거든요. 한번 그쪽 방향으로 틀어지면 이게 되게 꾸부정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1년 이내에 갑자기 얘가 내려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어떤 지역들은 한 2, 3년 내에 훅 하락했다가 상승을 회복한 지역들도 많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5년 넘게 올랐거든요. 길게는 그렇죠. 거의 7년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친구가 1년 정도 하락하고 또는 뭐 2년 정도 더 하락하고 반등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물음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그만큼 빠지는 기간도 길 것이다. 그리고 그 조정폭은 좀 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변수는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얼마나 단기간 내에 많이 급속도로 빠지느냐. 그 여부에 따라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 한 4년 넘게 서울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상승을 했지만, 근데 그 전에 상승을 할 때는 2년 바짝 상승하고 4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되게 달랐죠. 되게 짧게 오르고 길게 하락하고.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은 과거에 거의 50% 가까이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4년 동안. 그럼 1년에 10% 이상씩 조금씩 빠졌다는 소리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최근 1년 동안 하락률이 어느 정도냐면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10%씩 따다다다 빠져가지고 거의 50%가 빠지면 옛날에 오른 금액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년에 30% 빠졌다. 그러면 이 추이대로 계속 빠지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하락을 한 만큼 하락을 하는 기간이 다소 짧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추이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너무나 좀 하락폭이 깊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은 또 앞으로 계속 더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파격적인 대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죠. 이것이 효과를 발휘해서 연착륙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하락폭 막을 수 없다로 봐야 되느냐. 저는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을 리드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너무 과열되면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이렇게 침체되면 이제는 집을 좀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거든요. 되게 후행으로 움직인다고 봐요. 장표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정책들이 좀 많이 있었죠.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작년 12월 22일 날 나왔던 대책들에서도 어떤 주요 항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대부분 이제 취득세 뭐 중과 완화, 뭐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뭐 1년 이상 보유해도 일반 과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작년 12월 달 나왔던 대책보다 올해 1월 달이 나왔던 대책, 특히 이제 1.3 대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가 내용이 많죠. 근데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분양시장, 이 분양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축시장에 대한 어떤 완화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분양시장. 혹시라도 분양시장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이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으면 이 천장을 뚫어주기 위한 정책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내려갈 것 같아서 이 바닥을 조금만 막아주는 정책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자전거로 따지면 앞바퀴가 청약시장이 있고 뒷바퀴가 기축시장이 있다면 지금 청약시장에 대해서만 지금 숨통을 틔워주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축시장이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지금
140만 세대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청약되는 그 1년에 거래가 되는 그 분양하는 세대 수를 보면 3%가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걸 뭔가 이끌어 보겠다, 살려 보겠다라고 한다면 기축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지금 우리 램구님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부동산으로 자산을 100배 불렸다. 이래서 이제 화제가 되신 분인데, 네네. 그러니까 실전 이론가가 아니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네. 지금의 포지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될 때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한 30% 정도도 네. 빠졌고 또 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네. 하니까 지금은 이제 좀 사야 될 때다로 보시는지 네. 아니면 나는 이 정도 돼야 살 거다. 뭐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있죠. 네.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키는 누가 잡고 있냐면 금리가 지고 있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얼어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그 키는 바톤이 금리에서 다른 친구한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금리가 높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더 큰 엄청 무서운 그런 대상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지금 뭐가 무서운 거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꽁꽁 얼어있는 그 심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사실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냥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가가 1,000만 원 뛰기도 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심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심리가 녹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심리가 녹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거래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눈에 보이는 실적들, 거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거래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축시장에 대한 거래가 먼저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가격이 움직이려면 투자자 내지 다주택자가 이걸 선도할 수가 없어요. 네. 절대적인 수요는 실수요거든요. 그분들이 움직였을 때 가격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움직이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전세가라고 봅니다. 전세가. 전세가가 너무 저렴하면 집을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역전세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전세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최근 저희가 임대차 3법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2년 넘게 생각보다 가파르게 전세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도 사실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뭐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도심 한복판의 대단지의 입주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 하락이 생각보다 큰 편이고 이게 매매 가격보다 오히려 전세 가격의 하락이 더 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5년 전으로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매매 가격은 2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전세 가격은 5년 전 시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조금 더 회복되는 걸 보고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죠. 하긴 뭐 지금 전세 가격 지금은 집을 사면 뭐 이자 나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집은 더 빠질 수도 있고 네. 전세로 사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너무 저렴하니까요. 또 대출도 적게 해도 되고. 음. 저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세 할 때다. 네. 전세로 살 때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또 이런 상황에서 뭐 생애 첫 구매, 주택 구매 뭐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정책들이. 네. 청약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경쟁자가 없을 때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들조차도 지금은 집 사는 거는 일단 무조건 다 피해야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거죠. 네. 사실 또 선착순이기도 하거든요.
뭐 빨리 소진되면 어떡하냐, 뭐 그래서 이제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표 하나 살짝 띄워드릴게요.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로 저 장표 하나 좀 띄워드렸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많은 분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주택가격 9억 이하까지,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5억까지, 그리고 DSR 적용하지 않겠다. 소득 제한도 없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이고 부부 합산이 소득 1억 이하이면 대출 금리를 조금은 더 낮게 해주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이 6억을 초과한다, 또는 소득이 1억 초과한다, 그러면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봤자 큰 차이는 아닌데, 지금 제일 낮은 금리가 4.65, 4.75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아는 이제 후배 녀석이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를 이제 입주를 지금 이제 하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금리 얼마큼 받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4.6%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대출을 받았는데. 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를 받는데 금리가 최저 4.65%거든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특혜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금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심지어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그 전이었단 말이죠. 그것들이 좀 반응이 안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 메리트 때문에 집을 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집을 사냐 마냐 이걸 결정하고 여기서 내가 보금자리를 썼을 때 조금 더 이득이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하는 문제지, 이것 때문에 집을 사겠다, 이거는 좀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하락세가 좀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더 좋은 건 이제 특히나 무주택자분들,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분들은 마음이 더 불안하죠. 그렇죠. 더 불안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고 사도 사실은 늦지 않다. 이런 조언도 좀 하고 싶어요. 하락하는 거를 바닥을 너무 확인하는 게 바닥까지 아니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걸 조금 보고 사더라도 충분하다, 늦지 않았다, 그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일단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셨으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네. 일본의 경우를 들면서도 아.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네, 네. 이번 기회에 이제 집은 생필품처럼 생활용품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워낙 많이 거품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빠지게 되면. 저는 지난달에 일본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도쿄 23구 중에 10개 정도를 제가 조금 다 돌아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실제 가격 추이도 다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일본은 2015년도부터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7년 동안.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하지만 과거에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과거 가격 대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대여섯 배 정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쭉 빠졌다가 정확히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서 2015년도부터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도 7년 넘게 많이 올랐고 앞으로 또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 정고점, 이렇게 왔다가 떨어졌는데 언제 또 정고점이 될 거냐. 그렇게 해야 또 누군가는 본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좀 그냥 부동산을 좀 길게 보거든요. 장표 하나 띄워볼까요? 네. 지금 요거 보면 이제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네. 이제 길게 놓고 보면, 장기 투자. 길게 놓고 보면 이게 과연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조금은 이게 맞는 질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한 1년, 뭐 2년 전 고점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손실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한국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길게 놓고 보면 업다운이 있긴 하지만 계속 우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죠. 우상향을. 그리고 지금 한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녀석은 생각보다 오를 때 조금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쏠림이 있거든요. 불균형도 있고요. 수요 공급에 대한. 근데 이제 이 주택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 토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토지를 내놓을까? 라고 봤을 때 다들 길게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관점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뭐 단기간 내에 이거를 뭐 회복할 거다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이걸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많은 자산가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산가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다 기업들이고 기업들은 많은 사옥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 사옥들을 지금 단기간 내에 지금 매도하려고 다 내놨느냐라고 봤을 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나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기도 있지만 길게 놓고 보면 저는 결국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비관론이 또 팽배해지는데 너무 네. 그러지 말자. 이 시장 자체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솔사이버